편안하게 누워 계신가요? 좋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사라진 자와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예요. 4만 년 전 유럽의 겨울. 지브롤터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동굴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매섭고 하늘은 낯빛이에요. 동굴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불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에요. 넓은 어깨, 단단한 팔, 우리보다 큰 뇌. 30만 년 넘게 유럽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온 종족의 마지막 세대. 그는 불을 다룰 줄 알아요. 자작나무 껍질로 접착제를 만들 줄도 알아요. 동료가 다치면 돌봐줄 줄도 알아요. 어쩌면 동굴벽에 무언가를 그릴 줄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굴 밖, 저 먼 해안선을 따라 작은 불빛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직계조상이죠. 이들은 네안데르탈인보다 체구가 작았어요. 팔도 가늘고 근력도 약했어요. 빙하기 유럽의 추위에 적응된 몸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수천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네안데르탈인의 불빛은 하나씩 꺼져가고 사피엔스의 불빛은 하나씩 늘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더 강한 쪽이 졌어요. 더 약한 쪽이 살아남았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생존의 법칙과 맞지 않잖아요. 오늘 밤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행을 함께 떠나봅시다.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따라가다 잠이 오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이야기는 내일 밤에도 여기 있을 테니까요. 자, 먼저 네안데르탈인이 누구였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네안데르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허리가 구부정하고 멍청해 보이고 곤봉을 들고 으르렁거리는 원시인? 영화에서, 만화에서, 교과서에서 늘 그렇게 그려졌으니까요. 영어 사전에서 네안데르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무식하고 거친 사람이라는 뜻이 나와요. 이름 자체가 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이미지는 거짓이에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대한 오해예요. 이 오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1908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샤펠 오생이라는 곳에서 거의 완전한 네안데르탈인 뼈가 발견됐어요. 노인 남성이었죠. 이 뼈를 연구하게 된 사람이 마르슬랭 불이라는 과학자였는데 파리의 유명한 고일 유학자였죠. 그는 이 화석을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 허리가 굽어 있다.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다. 이건 유인원에 가까운 열등한 존재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복원도를 그렸어요. 구부정하게 서서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는 야만인. 이 그림이 20세기 내내 교과서에 실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네안데르탈인을 기억했던 겁니다. 근데요, 마르슬랭 불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이 노인은 심각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거든요. 관절이 닳아서 구부정하게 된 것이지 종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명의 아픈 노인을 보고 전체 종족의 초상화를 그려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심한 허리 디스크 환자를 보고 인간이란 종은 원래 허리가 굽은 존재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아요. 왜 이런 실수가 벌어졌을까요? 당시는 사회진화론이 유행하던 시대였어요. 백인 유럽인이 진화의 정점이다라는 믿음이 학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믿음 속에서 네안데르탈인은 진화의 사다리에서 탈락한 실패작이어야 했어요. 열등해야 했죠. 멍청해야 했고요. 편견이 과학의 눈을 가린 거예요. 1950년대가 되어서야 다른 과학자들이 이 화석을 다시 분석했어요.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A.J. 케이브라는 연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마르슬랭불의 복원이 관절염 증상을 종 전체의 특징으로 착각한 것임을 밝혀냈어요. 실제로 건강한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처럼 꼿꼿하게 서서 걸었습니다. 현대 3D 복원 기술로 되살린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을 보면요. 양복을 입혀서 거리에 세워놓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예요. 그냥 체격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칠 거예요. 100년 동안 우리가 본 이미지는 가짜였어요. 그러면 진짜 네안데르탈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눈을 감고 다시 상상해 보세요. 4만 년 전 유럽의 어느 동굴이에요. 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어요. 불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자세히 봐보세요. 넓은 가슴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팔다리는 짧고 두툼해요. 어깨가 넓고 근육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요. 이건 그냥 체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빙하기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수십만 년에 걸쳐 정밀하게 다듬어진 몸이에요. 추운 환경에서는 몸의 부피 대비 표면적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체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팔다리가 짧아졌고 가슴통이 넓어졌어요. 생물학에서는 이걸 알렌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열기를 내보내기 위해 팔다리가 길고 가늘게 진화한 것과 정반대예요. 코를 봐보세요. 크고 넓어요. 왜 코가 넓어졌을까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폐로 보내기 전에 코 안에서 따뜻하게 데우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천연 공조 시스템인 겁니다. 이번엔 뇌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 용량은 평균 1400cc에서 1600cc였어요. 호모사피엔스의 뇌 용량은 평균 약 1350cc예요. 네안데르탈인의 뇌가 우리보다 같거나 더 컸다는 겁니다. 이라크의 아무드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뇌 용량은 무려 1740cc였어요. 현대인 평균보다 거의 400cc나 더 큰 거예요. 그렇다고 뇌가 크다고 반드시 더 똑똑한 건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 연결 방식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건 분명해요. 네안데르탈인이 멍청해서 멸종했다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불이에요. 유럽 전역의 네안데르탈인 유적에서 하덕 흔적이 발견돼요. 이스라엘의 케세임 동굴에서는 40만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불을 사용한 증거가 나왔거든요. 이미 능숙하게 불을 다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냥에 대해서 볼까요? 독일의 쇠닝엔이라는 곳에서 30만 년 전에 나무창이 발견됐어요. 길이 2m, 무게중심이 앞쪽 3분의 1에 있습니다. 현대 투창과 같은 설계예요. 네안데르탈인은 이 창으로 매머드, 들소, 사슴, 말 같은 거대한 동물을 사냥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주로 근접전이었거든요. 2m 거리에서 300kg짜리 들소에게 창을 찔러 넣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뼈에 남은 부상 흔적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부상 패턴이 현대 로데오 선수의 부상 패턴과 놀랍도록 비슷했다고 해요. 거대한 동물과 몸으로 부딪히는 삶이었던 겁니다. 이건 무모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수십만 년 동안 다듬어진 사냥 기술이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정밀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석기를 봅시다. 네안데르탈인은 르발루아 기법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어요. 돌덩어리를 보고 머릿속에서 완성된 형태를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최소 5단계에서 7단계에 걸쳐 정확하게 깎아나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시도한다면 아마 몇 달은 연습해야 할 거예요. 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이해해야 하고 각도와 힘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니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이걸 수십만 년간 해왔습니다. 지역마다 살짝 다른 석기 전통이 있었어요. 이건 문화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배우고 다음 세대 전해주는 체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접착제 이야기예요. 네안데르탈인은 돌날을 나무자루에 붙여서 복합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죠. 그들은 자작나무 껍질을 가열해서 타르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자작나무 타르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특정 온도로 가열해야 해요. 건류라고 불리는 화학 공정인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타르가 안 만들어져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그냥 타버려요. 아주 좁은 범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독일의 퀘니이사우에서 8만 년 전 자작나무 타르가 발견됐어요. 이탈리아의 캄피텔로에서는 20만 년 전 것이 나왔어요. 4만 년 전의 화학공학자들이었어요. 실험실도 없이 교과서도 없이 오직 경험과 관찰만으로 오늘날의 재료과학에 해당하는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그로스 산맥 깊은 곳 산니달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중에 1번 개체가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를 난디라고 불렀습니다. 난디는 한쪽 눈이 멀었어요. 오른팔은 팔꿈치 아래가 없었고요. 오른쪽 다리에도 심각한 부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장애를 안고 그는 35세에서 50세까지 살았습니다. 빙하기에 거친 환경에서요. 이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매일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를 위험에서 지켜주며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만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라샤펠 오생에서 발견된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관절염에 치아가 거의 다 빠져 있었어요. 딱딱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어야 생존이 가능했을 겁니다. 프랑스의 라페라시에서는 영아부터 성인까지 8구의 유해가 함께 발견됐어요. 가족 공동 묘지일 가능성이 있죠. 죽은 이를 함께 묻어주는 행위. 죽음 앞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존재. 네안데르탈인은 동료를 돌보고 죽은 자를 묻어주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더 어려운 부분을 볼까요? 바로 예술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에요. 2018년 스페인의 동굴 3곳에서 놀라운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라파시에가 말트라비에서 아르달레스 동굴이에요. 벽에 그려진 붉은 점과 손 스텐실의 나이를 측정했더니 6만 4천 년 이상이었어요. 사피엔스가 유럽에 도착한 건 약 4만 5천 년 전이에요. 그보다 최소 2만 년 전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린 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연구에 대해 44명의 과학자가 서명한 반론 논문이 나올 정도로 논쟁이 치열해요. 연대 측정 방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증거들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크로아티아의 크라피나에서는 13만 년 전에 독수리 발톱 장신구가 발견됐어요. 발톱 8개가 모아져 있었는데 모두 같은 종, 비슷한 크기였어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프랑스의 브리니켈 동굴에서는 17만 6천 년 전의 유적이 나왔습니다. 동굴 깊은 곳 입구에서 336m나 떨어진 절대 어둠 속에서 석순을 원형으로 배열한 구조물이 발견된 거예요. 336m예요. 횃불을 들고 완전한 어둠 속으로 336m를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석순을 하나하나 깨서 원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용적인 이유는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어둠뿐인 곳이에요. 무언가 상징적이며 의례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2025년에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산 라사로라는 유적인데요. 네안데르탈인이 강에서 특정 모양의 조약돌을 골라와서 붉은 오커로 점을 찍은 증거가 발견됐어요. 연구자들은 이게 파레이돌리아, 그러니까 사물에서 얼굴을 보는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돌 위에 얼굴을 보고 거기에 붉은 점을 찍는 존재.
멍청한 야만인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잠시 정리해 볼게요. 네안데르탈인은 불을 다루었습니다. 접착제를 만들고 거대한 동물을 사냥했어요. 정교한 석기를 제작하고 동료를 돌보고 죽은 자를 묻어주었어요. 장신구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고 동굴 깊은 곳에서 의례적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뇌도 우리만큼 혹은 우리보다 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떠오르죠. 이렇게 유능한 존재가 왜 사라진 걸까요? 우리보다 약한 것도 아니고 멍청한 것도 아닌데 30만 년 넘게 유럽에서 살아남았는데 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사피엔스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둘 사이의 진짜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이 두 종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어요. 둘 다 불을 사용했어요. 둘 다 사냥을 했어요. 둘 다 석기를 만들었어요. 둘 다 가족을 돌보았어요. 둘 다 죽은 자를 묻어주었어요. 개별 능력만 놓고 보면 거의 대등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더 나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머리가 아니라 관계, 뇌가 아니라 네트워크였어요. 이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돌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석기 원료를 분석해 보면요, 대부분 반경 50km 이내에서 구한 돌이에요. 가까운 강에서, 근처 산에서, 주변에 노출된 암석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피엔스의 유적은 완전히 달라요. 2026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 스페인 내륙 과달라하라의 페냐카폰이라는 유적에서 솔루트레안 석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석기의 원료인 부싯돌을 분석해 봤더니 프랑스 남서부 산지의 돌이었어요. 직선거리 600km에서 700km. 한 사람이 700km를 걸어간 게 아닙니다. 이 돌은 집단에서 집단으로, 손에서 손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된 거예요. 교환 사슬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유지된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증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흑여석이 160km 이상 이동한 사례가 확인되고요. 타조 알껍데기로 만든 비즈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교환 네트워크가 드러나요. 네안데르탈인은 반경 50km, 사피엔스는 반경 700km.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네안데르탈인의 집단 규모는 대략 10명에서 25명 정도였어요. 혈연 중심의 작은 무리였죠. 사피엔스는 달랐어요. 한 무리가 25명에서 50명 이상이었고 그 무리들끼리 느슨하지만 넓은 연결망을 유지했어요. 이걸 숫자로 한번 볼게요. 좀 재밌는 계산이에요. 20명이 서로 모두 연결되면 가능한 연결선은 190개예요. 60명이 서로 모두 연결되면 가능한 연결선은 1770개예요. 사람이 3배 늘었는데 연결선은 9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이걸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메트칼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인터넷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전화기가 세상에 딱 2대 있으면 연결은 하나뿐이잖아요. 전화기가 100만 대가 되면 가능한 연결은 거의 무한에 가까워지죠. 사피엔스의 사회는 석기 시대의 인터넷이었어요. 이 네트워크의 차이가 왜 생존에 결정적이었는지 가장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컴퓨터로 생각해 봅시다. 네안데르탈인은 고립된 슈퍼컴퓨터예요. 한 대의 성능은 엄청나요. 하지만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컴퓨터가 고장나면 안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요.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피엔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천 대의 보통 컴퓨터예요. 한 대 한 대의 성능은 슈퍼컴퓨터보다 못하지만 데이터가 조각조각 다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고장나도 데이터는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어요.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바이러스 공격 아니면 정전, 기후변화 같은 거예요. 고립된 슈퍼컴퓨터는 셧다운돼요. 한번 꺼지면 끝이에요. 연결된 네트워크는 다르죠. 일부가 꺼져도 다른 부분이 살아있어요. 오류를 복구하고 대안을 찾아내요. 4만 년 전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거예요. 네안데르탈인 집단에서 접착제를 만들 줄 아는 장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20명짜리 작은 무리의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어느 겨울 사냥 중에 이 장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작나무 타르를 만드는 기술은 그 집단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이웃 집단에게 배울 수도 없죠. 네안데르탈인의 네트워크는 너무 좁으니까요. 주변에 다른 집단이 있어도 교류가 거의 없으니까. 사피엔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요? 한 집단에서 기술자가 죽어도 300km 떨어진 다른 집단의 그 기술이 살아있어요.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이 소실되지 않죠. 오히려 여러 집단의 작은 개선들이 쌓여서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져요. 이걸 문화의 레칫 효과라고 부릅니다. 레칫은 톱니바퀴처럼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장치예요. 한 번 올라간 수준이 다시 내려가지 않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의 기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어요. 사피엔스의 기술은 올라가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된 겁니다. 이 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요. 태즈메이니아 이야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안쪽에 태즈메이니아라는 섬이 있죠. 약 1만 2천 년 전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 섬은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와 완전히 단절됐어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고립됐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하나씩 잃어갔어요. 뼈도구 제작 기술을 잃었어요. 어로로 기술을 잃었어요. 추운 날씨에 입던 가죽옷 만드는 기술도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구가 너무 적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너무 좁았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그 기술을 다시 배울 곳이 없었어요. 인류학자 조셉 헨릭은 이걸 태즈메이니아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기술은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한다. 네안데르탈인의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태즈메이니아였을 수 있어요. 2024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의 총 번식 인구를 다시 계산한 거예요. 기존에는 약 3,400명으로 추정했는데요. 새로운 분석 결과 약 2,400명으로 줄었어요. 전 세계 네안데르탈인을 다 합쳐도 2,400명. 지금 우리나라 작은 마을 하나 인구보다 적어요. 왜 이렇게 줄었냐면 이전에 네안데르탈인 DNA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는 사피엔스에서 유입된 유전자였기 때문이에요. 사피엔스의 유전자를 빼고 다시 계산하니까 수가 더 줄어든 겁니다. 2,400명이 10명에서 25명 단위로 나뉘어 살았어요. 유럽 전역에 흩어졌어요. 서로 거의 만나지 않으면서요. 2024년에 또 다른 중요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그로트 만드랭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인데 연구자들은 그를 토린이라고 불렀어요. 토린의 유전체를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개체가 속한 계통은 약 10만 5천 년 전에 다른 서유럽 네안데르탈인 계통과 갈라져 나왔습니다. 같은 유럽에 살면서 10만 년 동안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10만 년이요. 그리고 상당한 근친교배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반면에 같은 시기 시베리아의 초기 사피엔스 유적을 보면요. 러시아 순기르에서 발견된 사피엔스들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서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어요. 넓은 지역에서 짝을 찾는 외혼 패턴이 확인된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은 좁은 범위 안에서 같은 사람들과만 살았습니다.
사피엔스는 먼 곳의 낯선 사람과도 관계를 맺었어요. 이 차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사피엔스는 어떻게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침팬지를 생각해 보세요. 침팬지는 얼굴을 아는 개체하고만 협력해요. 낯선 침팬지를 만나면 경계하거나 공격합니다. 네안데르탈인도 비슷했을 거예요. 혈연 중심의 작은 무리. 아는 사람끼리만 지내는 삶. 낯선 자는 위험한 존재. 그런데 사피엔스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도 물건을 교환했어요. 300km 떨어진 집단과 동맹을 맺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먼 곳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조개 껍데기에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블럼보스 동굴 7만 5천 년 전의 유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조개 껍데기가 발견됐어요. 나사리우스라는 종류의 조개예요. 이 조개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고커알료가 묻어 있었죠. 목걸이였어요. 목걸이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 조개 껍데기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정보였죠. 비즈의 형태, 배열, 색깔. 이것들은 착용자의 나이, 지위, 소속 집단을 나타내는 신호였어요. 같은 모양의 펜던트를 달고 있는 낯선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 알게 돼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에 속한다. 이 사람은 같은 규범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 현대사회에서 유니폼이 하는 역할이에요. 경찰 제복을 보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몰라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가죠. 회사 배지, 학교 엠블럼, 국기. 이런 상징들이 낯선 사람과의 신뢰를 만들어요. 사피엔스는 7만 5천 년 전에 이미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개 껍데기 목걸이는 석기 시대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석기 시대의 명함이자 석기 시대의 여권이었어요. 이 상징 체계 덕분에 사피엔스는 우리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심지어 언어가 다른 집단까지. 물론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상징적 행동의 흔적이 있어요. 독수리 발톱 장신구 오커 사용, 깃털 수집. 하지만 사피엔스처럼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유통되지는 않았죠. 네안데르탈인의 상징은 가족 안에서 의미가 쥐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 사피엔스의 상징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같은 능력이었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꿨어요. 자, 이제 두 종이 실제로 만났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주로 중동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지역, 레반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만남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가 이걸 밝혀냈는데 AI 기반 유전학 분석으로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교배가 최소 3차례 큰 파동으로 일어났음을 확인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약 20만 년에서 25만 년 전, 두 번째는 약 10만 년에서 12만 년 전, 세 번째는 약 5만 년에서 6만 년 전. 하지만 세 번째 파동이 가장 대규모였고 지금 아프리카 밖에 사는 모든 현대인의 DNA에 흔적을 남겼어요. 프랑스 남부의 크로트만드랭 동굴에서는 5만 4천여 년 전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영역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동굴을 차지한 증거가 발견됐어요. 같은 동굴, 다른 주인. 수천 년에 걸친 교대 점유. 이스라엘의 타분 동굴과 스쿨 동굴에서는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사피엔스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살았던 흔적이 나와요. 이 만남이 항상 평화로웠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만남이 항상 적대적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지금 아프리카 밖에 사는 현대인의 유전자 속에는 1%에서 4%의 네안데르탈인 DNA가 있어요.
교배가 있었다는 건 두 종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식했음을 시사해요.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이를 낳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유전적 혼합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남겨진 유전자가 있고 사라진 유전자가 있거든요. 남겨진 유전자 중 가장 중요한 건 면역 관련 유전자예요. HLA라고 불리는 면역 체계의 핵심 유전자가 네안데르탈린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왔을 때 유럽 특유의 병원체에 면역이 없었을 거예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럽인의 천연두의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네안데르탈린과 혼혈이 되면서 유럽의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 유전자를 단 한 세대 만에 획득한 거예요. 네안데르탈린이 사피엔스에게 준 생존 선물이죠. 반면에 사라진 유전자도 있어요. X 염색체와 정소 발현 유전자에서 네안데르탈린 DNA가 거의 없어요. 이건 혼혈 남성의 생식력이 낮았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에도 네안데르탈린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에게서만 물려받는 DNA입니다. 여기에 네안데르탈린 흔적이 없다는 것, 혼혈 임신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2025년에 발표된 프리프린트 연구에서는 PIG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혼혈 임신에서 태아의 산소 공급에 문제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어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초기 연구이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이에요. 단 하나의 유전자 차이가 두 종의 운명을 갈랐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멸종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멸종의 진짜 과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네안데르탈린의 멸종은 보통 이렇게 그려져요. 사피엔스 전사들이 네안데르탈린을 무력으로 몰아냈다. 전쟁에서 졌다. 정복당했다. 자극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두 종 사이의 체계적인 폭력이나 대규모 전쟁의 고고학적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산이달 3번 개체의 늑골에 찌르기 상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사피엔스에 의한 것인지 네안데르탈린 간의 충돌인지 아니면 사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은 훨씬 더 느리고 복잡하고 조용한 과정이었어요. 여러 겹의 원인이 동시에 작용했어요. 하나씩 벗겨볼게요. 첫 번째 층은 기후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시기는 과학자들이 MIS3라고 부르는 시기예요. 약 6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예요. 이 시기의 기후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단스가르트 외슈거 이벤트라고 불리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반복됐어요. 수십 년 안에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만에 10도가 변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울창한 숲이 메마른 초원으로 변하죠. 사슴과 들소가 사라지고 술록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반대로요. 네안데르탈린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럽의 숲 환경에 너무나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거든요. 숲속에서 매복 사냥을 하는데 최적화된 몸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이 사라지면요, 매복할 곳이 없어요. 사냥감도 달라져요. 수십만 년간 익숙했던 방식이 갑자기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전문화의 역설입니다. 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물은 그 환경이 유지되는 한 최강의 효율을 보여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합니다. 북극곰을 생각해 보세요. 북극에서는 최강의 포식자예요. 하지만 열대에 놓으면 살아남지 못하죠. 북극곰이 회색곰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완벽하게 적응해버린 거예요. 네안데르탈린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위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추위의 전문가였으니까.
문제는 변동성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숲이었던 곳이 내일 초원으로 바뀌는 것.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약 4만 년 전에는 하인리 이벤트사라는 극심한 한랭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의 최종 멸종 시기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 나폴리 부근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도 있었어요. 캄파니안 이은임브라이트 분출이라고 불리는 이 폭발은 약 200세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를 뿜어냈고 유럽 전역에 화산재를 뿌렸어요. 기후 롤러코스터, 극심한 한파, 거대한 화산 폭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몰아쳤어요. 두 번째 층은 이 인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안데르탈인의 총 번식 인구는 약 2,400명이었어요. 10명에서 25명 단위의 작은 무리로 흩어져 살았고요. 이렇게 작은 집단에선 확률의 법칙이 잔인하게 작용합니다. 한 집단이 우연히 연속으로 사냥에 실패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전염병이 돌면 집단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었고요. 자연재해가 닥치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어요. 큰 집단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부에만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작은 집단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좁으니까 빈자리가 같은 종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한 계곡에 네안데르탈인 무리가 사라지면 그 계곡은 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사피엔스가 들어오죠. 2019년에 발표된 바센 등의 연구는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어요. 근친교배, 알리 효과, 확률적 변동. 이 세 가지 인구학적 요인만으로도 소규모 집단의 멸종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피엔스의 적극적인 경쟁이 없어도 네안데르탈인은 자체적으로 멸종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피엔스가 있었죠. 2025년에 바이오 아카이브에 발표된 시뮬레이션 연구가 있는데 사피엔스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할 확률은 0.5%에 불과했어요. 사피엔스를 포함시키면 멸종 확률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같은 사냥감, 같은 서식지를 놓고 벌어지는 간접적인 경쟁이에요. 그 압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후가 체력을 깎고 사피엔스의 존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거예요. 세 번째 층은 유전적 흡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두 종이 만나 아이를 낳았다고 했죠. 그런데 사피엔스의 인구는 훨씬 많았어요. 바다와 같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인구는 아주 적었어요. 시냇물과 같았죠.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냇물의 물은 바다의 일부가 돼요. 시냇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 자체는 바다 안에 남아있죠. 2025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수학 모델이 이걸 보여줬어요. 사피엔스의 소규모 이주 파동이 반복적으로 네안데르탈인 집단에 유입되면 선택적 우위가 없어도 1만 년에서 3만 년에 걸쳐 유전적 대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날에 베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숫자에 밀려 서서히 녹아든 거예요. 이 연구를 이끈 과학자 중 한 명인 에이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멸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안데르탈인은 대부분 흡수되었다. 사라진 것과 완전히 없어진 것은 달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DNA 안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어요.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도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요.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자, 이제 다시 사피엔스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하나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요. 사피엔스의 아프리카 탈출은 한 번의 영웅적인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마지막 시도였죠. 약 20만 년 전 그리스 아피디마 동굴에서 사피엔스 두개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미슬리아 동굴에서는 약 18만 년 전 사피엔스 턱뼈가 나왔고요. 아프리카 밖으로 나간 흔적이에요. 하지만 이 초기 시도들은 지속적인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나왔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2024년에 호주 박물관 연구팀이 흥미로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탈출이 실패한 이유가 사회적 네트워크의 미성숙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은 있었지만 그 기술을 유지하고 전파할 네트워크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약 7만 년에서 6만 년 전에 일어난 성공적인 대규모 확산은 아프리카 남부에서 먼저 형성된 광범위한 사회 네트워크와 시기적으로 일치해요. 석기 기술의 표준화, 장거리 교환 증거가 이 시기에 집중되거든요. 네트워크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비로소 사피엔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피엔스를 도운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환경 자체가 사피엔스를 단련시켰거든요.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훨씬 다양하고 변동이 큰 환경이에요. 사바나, 열대우림, 사막, 해안이 가까이 있어요. 기후가 바뀔 때마다 서식지가 수시로 달라집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전략에 특화하면 안 돼요. 여러 전략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숲에서도 살 수 있고 초원에서도 살 수 있고 해안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 네안데르탈인이 빙하기 유럽의 전문가였다면 사피엔스는 어디서든 그럭저럭 살아남는 범용 생존자였어요. 전문가와 범용인. 안정된 환경에서는 전문가가 이겨요. 하지만 변동하는 환경에서는 범용인이 이깁니다. 4만 년 전 유럽의 환경은 미친 듯이 변동하고 있었어요. 범용인의 시대가 온 거죠. 사하라 사막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하라가 항상 사막이었던 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녹색화가 일어났습니다. 기후가 스빈해지면서 사하라가 초원과 호수의 땅이 됐어요. 이 녹색 사하라가 아프리카에서 레반트로 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죠. 사막 속의 고속도로였던 거예요. 사피엔스는 이 통로를 이용해 북쪽으로 나아갔어요. 나일강을 따라 시나이 반도를 지나 레반트로 혹은 아프리카의 뿔에서 바벨만데부 해협을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의 옛 호수지대에서는 12만 년 전 사피엔스의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수십 번의 시도, 수십 번의 실패. 기후가 맞을 때 나아가고 기후가 바뀌면 물러나고 그걸 반복하다가 약 5만 년 전에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확산이 시작된 거예요. 수십 번의 실패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네트워크입니다. 한 무리가 실패해도 다른 무리가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한 경로가 막혀도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과학자들이 아직 모르는 것들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멸종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 논쟁 중입니다. 오랫동안 지브롤터의 고럼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이 3만 2천 년에서 2만 8천 년 전까지 생존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기술로 다시 분석해 보면 오염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젊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 4만 년에서 3만 9천 년 전이 마지막이라는 견해가 점점 우세해지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네안데르탈인의 언어도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FOXP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언어와 관련된 핵심 유전자예요. 설골이란 뼈의 구조도 현대인과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케바라 동굴에서 발견된 설골이 그 증거예요. 이런 해부학적 근거로 보면 어떤 형태의 음성소통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 수준의 복잡한 문장을 구사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언어는 화석으로 남지 않으니까요. 한쪽에서는 현대인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단순한 음성소통은 가능했지만 복잡한 구문은 아니었다고 말해요. 아마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식단도 재미있는 논쟁거리입니다. 오랫동안 네안데르탈인은 극단적인 육식주의자로 여겨졌어요. 질소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면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치석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이빨에 남은 지석 속에서 식물, 버섯, 전분질 식물의 흔적이 나왔어요. 스페인 엘시드론 유적에서는 캐모마일과 야로우 같은 약용식물도 발견됐고요. 해안가에 살던 네안데르탈인은 조개류도 먹었어요. 스테이크 매니아였지만 샐러드도 먹었고 가끔은 약초차도 마셨던 거예요.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게요. 두 개의 타임라인을 교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한 장면은 빙하기 유럽의 어느 동굴이에요. 네안데르탈인 가족 15명이 겨울을 나고 있어요. 사냥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웃 집단과의 접촉은 수년째 끊긴 상태예요. 접착제를 만들 줄 알던 노인이 지난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술은 이제 이 집단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이번엔 다른 장면을 보죠. 같은 시기 레반트 지역이에요. 사피엔스 무리 30명이 조개 껍데기 비즈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300km 떨어진 집단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모양의 펜던트를 달고 있고 낯선 사람이지만 신뢰할 수 있어요. 기후가 나빠지면 이 동맹 집단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해 보세요. 동굴의 불빛은 하나씩 꺼져가요. 해안의 불빛은 하나씩 늘어가요. 아무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네안데르탈인의 불빛은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전쟁 영화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수천 년에 걸친 느린 밀물과 썰물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결국 사피엔스를 살린 건 뭐였을까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개인의 뇌 크기는 네안데르탈인이 더 컸어요. 강해서? 아니에요. 체력은 네안데르탈인이 압도적이었어요. 무기가 좋아서? 일부 기여는 했어요. 사피엔스는 투창기나 활 같은 원거리 무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답은 연결이었어요.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먼 곳의 집단과 물건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한 곳에서 잃어버린 기술을 다른 곳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는 우월함이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고립된 효율이 아니라 연결된 비효율이었어요. 느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넓은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는 빡빡하고 효율적인 소규모 집단을 이겼어요. 우리는 완벽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될 만큼 불완전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는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연결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한 존재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결돼요. 그리고 그 연결이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만들어요. 네안데르탈인은 고립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사피엔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천 대의 보통 컴퓨터였어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고립된 컴퓨터는 하나씩 셧다운됐죠. 반면에 연결된 네트워크는 오류를 복구하고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면역체계 일부는 네안데르탈인이 물려준 겁니다. 피부가 유럽의 약한 햇빛에 적응한 것도 그들 덕분일 수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어요. 4만 년 전에 시냇물처럼 바다에 녹아들었지만 그 물은 바다의 일부가 되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된 효율보다 느슨한 연결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 완벽한 적응보다 유연한 전환이 더 강하다는 것. 개인의 천재성보다 집단의 신뢰가 더 멀리 간다는 것. 4만 년 전의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모로코의 제벨 이르우드에서 31만 5천 년 전 초기 호모 사피엔스가 발견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오모키비시에서는 19만 5천 년 전 사피엔스가 나왔었고요. 케냐의 판가, 사이드에서는 7만 8천 년 전 아이의 매장지가 발견됐죠. 아프리카 최초의 정교한 장례 문화예요. 사피엔스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요. 조개 껍데기 비즈에서 시작된 연결의 본능이 오늘날의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로 이어진 거예요. 7만 5천 년 전 블럼보스 동굴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와 오늘 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 둘 다 같은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연결하고 싶다는 본능, 낯선 세계와 이어지고 싶다는 본능. 그 본능이 우리를 살렸어요. 30만 년 전에도, 4만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이제 긴 여행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멀리 여행했어요. 30만 년 전 유럽의 숲에서 시작해서 네안데르탈인의 동굴을 들여다보고 사피엔스의 교환 네트워크를 따라가고 기후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고 유전자의 강물이 합쳐지는 곳까지 왔습니다. 사라진 자는 열등하지 않았어요. 강했고 똑똑했고 서로를 돌보았어요. 30만 년을 살아남은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우월하지 않았어요. 약했고 가늘었고 추위에 잘 적응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연결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유연하게 연결된 존재가 살아남았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1%에서 4%의 유전자로 면역 체계의 일부로 여러분의 피부와 모발 속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머릿속에 동굴 하나를 상상해 봅시다. 지브롤터 해안의 높은 절벽. 동굴 입구에서 바다가 보여요.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요. 동굴 안에 불이 타고 있죠. 탁탁 치직. 따뜻한 주황빛이 벽을 비추고 불 앞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팔. 조용히 불을 바라보고 있어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30만 년을 살아남은 종족의 마지막 세대. 강했고 똑똑했고 가족을 사랑했던 존재. 동굴 밖 해안선을 따라 먼 불빛들이 보여요. 사피엔스의 불빛이에요. 수십 개, 수백 개. 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하나는 작지만 강렬하고 다른 하나는 무수히 많지만 약해요. 시간이 흘러 작은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요.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은 다른 불빛 안에 녹아들어가요. 합쳐져요. 하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두 불빛이 함께 타오르고 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요. 들이쉬고 내쉬고 발끝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4만 년 전 유럽의 눈밭을 걸었던 발,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달렸던 발,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을 밟았던 발. 지금은 편안하게 쉬어도 돼요. 종아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고 허벅지가 편안해져요. 골반이 침대에 편안하게 닿아 있습니다. 허리의 긴장이 풀리고 척추가 하나하나 이완되어 배는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이 따뜻해요. 어깨에서 힘이 빠져요. 손을 느껴보세요. 르발루와 석기를 깎던 손, 자작나무 타르를 만들던 손,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던 손, 낯선 사람에게 비지를 건네던 손.
지금은 따뜻한 이불 위에 놓여 있어요. 팔에 긴장이 풀립니다. 목이 편안해져요. 턱에 힘을 빼세요. 입술이 부드러워지고 눈 주변 근육이 이완돼요. 이마도 편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30만 년의 역사 위에 누워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의 강인함과 사피엔스의 유연함이 모두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어요. 동굴의 불빛을 떠올려 보세요. 탁탁 치직. 따뜻한 주황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깥은 어둡지만 안전해요. 추위가 몰아치지만 따뜻해요. 혼자가 아닙니다. 연결돼 있어요. 멀리서 바다 소리가 들려요. 파도가 절벽 아래를 적시는 소리. 리듬이 있는 소리. 편안한 소리.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점점 더 무거워져요. 그 무게가 편안합니다. 불빛이 조금씩 낮아져요. 하지만 온기는 그대로입니다. 그 온기 속에 잠겨드세요. 30만 년의 기억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의 돌봄이, 사피엔스의 연결이, 두 종이 나눈 유전자가 수천 세대의 밤이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어요.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는 꿈속으로 이어져요. 꿈속에서 두 불빛이 나란히 타오르는 걸 보세요. 하나는 유럽의 동굴에서, 하나는 아프리카의 해안에서, 그리고 그 두 불빛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 합쳐진 불빛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안전해요. 따뜻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꿈으로 건너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 속에 두 종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라진 자의 강인함과 살아남은 자의 유연함이 그 둘이 만나 당신이 된 거예요. 잘 자요.